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송출이 되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고 여러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 영상 송출하는 현장은 되게 엄중하고 너무 진지한 분위기인데요. 사실 토론회가 좀 논쟁적인 주제를 가지고 약간 격하게 네, 충돌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미있는 어떤 갈등적인 주제들도 있으면은 참 좋으련만 이 인천복지 기준선이라는 주제가 그 의미나 뭐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주제임에도 좀 이렇게 흥미 내지는 어떤 격한 논쟁을 일으키기에는 다소 조금 지루한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인천대 사회복지학과에서 장애인 복지를 담당을 주로 하고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복지 위주로 이 인천 복지 기준선 처음 작업할 때도 참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이 엄중하고 진지한 지금 이 영상 송출하는 현장보다는 좀 더 다이나믹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지 기준선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이 많은 포괄적인 영역 중에서 기준을 잡는다라는 건 영역을 한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장애인 복지 쪽을 보다 보니 이 장애인 복지의 수많은 영역 중에 특히 돌봄 영역으로 한정을 해서 이 복지 기준선 논의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왜 돌봄만 봐야 되느냐. 우선 돌봄보다는 자립 지원이 더 우선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당시에는 하기도 했었고요. 복지 기준의 개념에 있어서 장애인을 돌봄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자립의 대상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서부터도 충돌이 일어나더라고요. 또 동시에 장애인 논의뿐만 아니라 뭐 여성이나 아동이나 노인과 관련한 이제 서비스 영역의 복지 기준선에 대한 뭐 학계나 현장 분들하고 같이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장애인 당사자 측의 입장들은 자립을 더 많이 강조하자. 돌봄이란 단어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한 축에서는 장애인 쪽만 그렇다고 따로 뺄 수는 없지 않냐. 우리 여성이나 뭐 아동이나 좀 골고루 관통하는 주제로 기준선을 잡아야 하니 돌봄으로 합의합시다. 라고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돌봄 개념이 그렇게 케어에만 집중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 돌봄이란 어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연스러운 모습 뭐 이런 의미로 좀 더 포괄적인 돌봄을 자립 지원하고 반대되는 단어가 아니라 같은 말이다라는 막 의견을 주시면서 이론적으로나 또 실천 현장에서나 왜 우리 얘기는 빠지고 뭐 돌봄에 관한 내용만 복지 기준선에 들어가느냐 등등 굉장히 당시에는 이 기준선을 설정하는 논의의 과정 속에서는 재미있고 또 격한 논쟁들도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새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돌봄뿐만 아닌 이제 다양한 전체 영역에 대해서 포괄해서 다시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의미가 좀 깊기도 하고 또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제 그 전공 분야가 장애인 복지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 선 만큼 전반적인 내용들을 아울러서 오늘 간단히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앞서 발제자분께서 5개 영역별로 인천복지 기준선에 관해서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그 똑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소득 부분에서도 이제 최저와 적정 기준, 또 건강이나 주거, 교육, 돌봄에 이르기까지 이 최저한 이 정도 선은 보장하자라는 수준의 이제 인천복지 기준선을 마련했고요. 또 이상향적인 의미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이상향에 가까운 적정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각 영역별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하게 그 인천시의 정책이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민간에서 하고 계시는 사업을 통해서 꼭 뭐 인천복지 기준선을 달성하기 위해서 막 달려간다. 우리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한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진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복지 기준선은 물 흐르듯이 어느 정도 복지의 수준이 다 같이 이렇게 끌어올려지면 이제 달성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보고 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이제 돌봄과 관련된 영역이 직접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라든가 이런 내용과 좀 관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돌봄 영역을 좀 구체적으로 짚어보자면 최저 기준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은 다 함께 돌봄센터의 설치 운영, 장애인은 심한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돌봄 이용률을 높이자라는 거고요. 또 어르신은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제공, 요걸 이제 최저 기준으로 잡았었고요. 적정은 이걸 한 걸음 나아가서 누구나 지역 사회 내에서 필요할 때에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인프라를 좀 확충하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다 함께 돌봄센터도 많이 늘리고 장애인은 장애 인구 전체 인천시 장애 인구 대비 활동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더 이제 높아지는 것을 적정 기준으로 봤고요. 그래서 20% 이상 이제 기준을 잡았었고요. 어르신도 노인 요양 시설 확충 뭐 이런 걸 해서 인프라에 이제 좀 더 보완을 이제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갈등과 뭐 다양한 입장 차이로 인해 그래도 논의를 많이 해왔고, 그래도 수많은 복지 영역 중에 요거만큼은 해보자라고 해서 최저랑 적정 기준이 이제 잡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다시 던지는 질문은 그럼 얼마나 지켰나, 얼마나 잘 이행되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앞서서도 계속 얘기가 나온 게 이 의미가 너무 좋다 이거죠. 인천복지 기준선을 만들고 우리가 이것을 또 이렇게 향해서 노력해 나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또 모니터링하고, 특히 의미가 좋은 게 시민들이 참여한다라는 데에서 가장 큰 그 의미와 어떤 함의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실천의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얼마나 리포트되고 있을까? 알려지고 있을까? 라는 궁금증입니다. 앞선 토론에서도 이 인천복지 기준선 자체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안 되고 있는 것 같다. 시민들이 잘 모른다. 일부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이런 의견이 나왔듯이 동시에 저도 이제 기준선 만들고 하는 과정에 참여를 했지만 사실 기준선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다라는 중간 점검이라든지 실천 수준에 대한 중간 어떤 평가나 보고를 받아본 경험은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계기를 이제 다시 삼아서 저 스스로 다시 고민해 보고 짚어보고 막 기사도 검색해 보고 하는 과정을 이제 했을 뿐, 이 시민력의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정할 때는 되게 열심히 막 참여를 해 나갔는데 중간 과정에 어떤 사업과 어떤 실천 과정 또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서 현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달성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오히려 이 자리에 와서 발표와 토론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천 정도에 대한 공유도 이 인천복지 기준선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비스 부분이 돌봄으로 좀 한정되어 있어서 아쉬운 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돌봄 외에 복지와 관련된 영역은 수많은 영역을 포괄하고 있고요. 복지 욕구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특히 권리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이슈들은 좀 소외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 영역으로 치면은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장애인의 영역으로 또 보자면 요즘 되게 뜨거운 감자죠. 이동권에 관한 부분. 뭐 인천복지 기준선을 논할 때 돌봄 영역만 들어가다 보니까 인천의 장애인분들의 이동권은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고 여기까지는 다 다루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마치 인천복지 기준선이 있으니 이것만 달성하면 인천복지 기준은 되게 잘한 거고 잘 달성된 거고 우리는 복지를 되게 잘하고 있어 라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권리적인 측면에서의 다양한 부분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기준선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영역을 축소해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안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하고, 좀 다시 기준선을 재설정한다던가 새로운 논의, 기준선의 확장 뭐 이런 작업들을 해나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 과정 속에서는 같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인천의 기존의 복지제도의 내용에서 이 기준선의 논의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도 한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엄청나게 창의적인 접근까지 필요한 건 아니지만 주요 복지에 대한 적정이나 최소 기준을 정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합의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도 정말 매우 훌륭하고 의미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다 인천에서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이렇게 묶어서 기준으로 설정했을 뿐이지 이게 뭐 어떤 새롭거나 인천만의 어떤 특별한 것을 얘기하거나 하지는 못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이 기준에 도달할 것인가? 이제는 과정에 대한 공유도 필요하고 또 이 기준선을 재설정하는 것 뭐 이런 작업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래도 의미를 찾자면 시민들이 함께 했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논제들을 같이 이끌어 나가고 교육도 같이 받고 토론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좋았고 오늘 앞서서 이제 토론된 내용을 보니까 시민 평가단들이 다 평가도 하고 모니터링도 하는 작업들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참여를 못해서 또 몰랐을 뿐이죠. 그래서 그 그러한 시민들이 함께 해 나가는 과정도 좋고 의제 설정을 하는 것도 좋아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홍보가 또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인천에는 복지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인천 그 복지도라고 하는 포털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복지 자원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지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검색해 볼 수 있는 포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람들이 사실 잘 몰라요. 이 포털에다가 이러한 인천복지 기준선에 대한 내용도 올리고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연계해서 공개하고 시민들이 어떻게 같이 참여했는지 이런 것도 함께 공유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천복지 기준선 실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기준선 설정의 단계에서는 앞서 발제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민관 학이 이렇게 협력을 한 산물이었고 118개의 추진 과제도 만들었고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또 대응하고자 하는 다양한 통합 돌봄 노력, 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노력 이런 것들이 진행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평가와 실천의 단계가 반복되면서 더 발전하고 확장해 나가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평가의 방식이 시민 참여단 평가도 물론 좋지만 전문가 평가나 시 차원에서의 평가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또 동시에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나 환경에 맞춰 새로운 논제도 함께 복지기준선의 확장의 단계에서는 함께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앞으로도 모니터링 이외에 복지의 동력이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에 시민 참여를 통해서 의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이 작업들에는 함께 해왔거든요. 근데 사업의 과정이라던가 내용에도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인천에 제가 와서 산지 이제 7년입니다. 7년이 됐는데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느껴지는 건 민관 협력이 너무나 잘 되는 지자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에서 복지 수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의견을 관에 올리면 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주시고 이것을 뭐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만든다든지 이러한 굉장히 그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민과 관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사실 관심 있게 보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인천이 갖는 굉장히 큰 강점입니다. 그래서 이 강점을 잘 활용을 해서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 사업들, 그 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는데요. 실제로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들을 간단히 보자면은요. 서비스 대상자가 기여자가 되는 사례,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뭐 도시락 배달이든 혹은 뭐 방문을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청소를 해주는 사업이든 뭐 이런 청소 서비스라던가 반찬 만드는 뭐 배달 사업 여기에 직접적으로 복지 수혜자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또 기여자가 되는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가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에게 안마를 제공을 해요. 그럼 우리는 장애인이 항상 수혜자라는 인식이 있는데 수혜자가 기여자가 되는 사례들이죠. 여기는 간단히 이렇게만 적었지만 사실 이제는 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수혜자와 기여자가 구분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시민사회, 저는 서로 돌봄의 공생의 시민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민간 영역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이러한데 더 시민 참여를 더 키워서 인천을 어떤 복지 시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가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사각지대 돌봄 지원 사업에도 시민들이 이미 참여하고 있는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요. 한 복지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의 사례지만 다물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담을 넘어 이렇게 울타리를 넘어 뭐 이런 의미입니다.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이 안 되는 경계성 지적 장애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IQ 70
이상이기 때문에 장애인 등록은 못하지만 이분들의 일상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돕기 위해 시민분들을 커뮤니티 워커로 양성을 해서 가정에 방문을 하게 하고 자녀 양육 방식을 가르쳐 줘서 코칭을 해드린다든지 실질적으로 그 자녀에 대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든지 다양한 이러한 지역 주민 참여형 복지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대표적인 게 뭐 자원봉사자 멘토링이나 돌봄 제공하는 사업도 있지만 지금 10개 장애인 복지관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그 시민 옹호인 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료에는 4번에 표시되어 있는데요. 시민 옹호 사업은 주민 참여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인천시 전역에 300명이 넘는 시민이 직접 참여를 해서 장애인하고 1대1로 친구 맺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되게 의미 있었던 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가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백신을 맞아야 되는 지적 장애인 분에게 같이 백신 신청도 해드리고 재난지원금 신청해야 되는 분들 일일이 옆에서 같이 시민분들이 이 시민 옹호인으로 참여해 주시는 시민분들이 또 같이 신청도 해주시고 1대1로 짝꿍이 맺어져 있거든요. 다 장애인 1명, 비장애인 시민 1명, 장애인 시민과 비장애인 시민이 짝꿍이 되어 있어서 지역 내에서 한 달에 2번, 3번씩 만나시면서 뭐 식사도 하시고 차도 드시고 물론 코로나 때는 음식물을 드시지 못했겠지만요. 산책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사업들도 시민 참여형으로 굉장히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또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민을 다시 본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시민들이 의제를 설정하고 평가를 해서 또 다시 복지 기준선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도 기여할 수 있지만 각각의 개별적인 지역에서 무르르듯 흐르는 수많은 사업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인천이 갖는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최대 강점을 활용한 게 가능하지 않나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간추려 가면서 원래 예상된 시간보다는 그래도 앞서 진행이 좀 빨리 돼서 괜찮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민 지원단이라고 하는 것도 요번에 이 토론 자료를 준비하다 보니까 또 정확히 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문 기사에 이렇게 났어요. 인천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민지원단은 생활 편의 지원, 주거 환경, 교육 상담, 보건의료, 안전방범, 기타 등 7개 분야에서 활동한다.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도요. 대표적인 사업이죠. 그래서 생활 편의는 장애인 노인 대상 활동 보조나 이동 지원, 청결, 급식 지원, 식사나 반찬 지원에 이제 참여를 하시게 된다라고 밝혔고요. 주거 환경 개선은 마을 공동체 활동이다라고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도대체 실체가 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 이제 학계에서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민관 협력의 상징으로 얘기하고 전달책의 프레임을 그려 나가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장애인 노인이나 혹은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게 전달체계 중심으로 공부를 한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기도 한데요. 시민 지원단 얘기를 하면은 그게 딱 피부에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필요한 노인이나 서비스 필요한 분들에게 시민분들이 복지의 메신저 역할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시민 지원단의 역할이 더 많이 기대됩니다. 기사화가 된 것은 2021년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2022년에 더 많이 교육도 하고 직접 참여를 하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이 기사화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시민 지원단의 활약을 저도 기대해 보고요. 특히 사각지대 발굴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복지의 틀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정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계시는 분들을 우리는 가끔 사건 사고를 통해서 뉴스에서 보게 됩니다. 다른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요. 1인 가구 증가율이 매우 높은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 2월 달에 인천시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 물론 1인 가구라고 해서 다 사각지대는 아닙니다만 하나의 대표적인 걸로 제가 여기 설명을 넣은 거고요.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시민 지원단 분들이 더 속속들이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시고 만나시고 이웃을 만나시고 그 과정 속에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수혜자도 기여자도 모두 참여하는 그러한 형태를 기대를 해보고요. 이러한 사업들이 시민들끼리만 하기는 힘듭니다. 뭐 사회서비스원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기관들 간의 상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시민 지원단에 대한 기대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다가 그럼 너무 시민의 역할만 막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시민이 다 할 수는 없다. 그래도 중요한 건 민의 역할이 있다면 관도 해야 될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인천시와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부탁 내지는 기대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인천이 선도적 복지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천에 관해서 이렇게 복지 얘기를 할 때면 많은 분들이 이게 서울 옆에 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뭔가 서울엔 이런 게 있는데 인천엔 없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비교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우리 뭔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인천만의 강점도 있고 서울은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또 인천이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민관 협력 속에서 인제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산과 정책 계획 측면에서 시도 마찬가지고 사회서비스원 또 일반 시민 대중 다수도 '인천만의 자부심을 갖고 좀 사업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강점을 잘 살려서 사회서비스원하고 인천시청에서는 잘 이걸 활용을 하셔서 시민력은 굉장히 큰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복지자원이라고 하는 이 시민력을 잘 활용을 해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군구의 협력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청은 막 뭔가를 하고 싶은데 구청이 안 움직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군구하고의 이 협력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또는 복지 수행을 하는 법인이라든가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관련 단체나 관의 협력도 역시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죠. 근데 복지 기준선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기대를 해 나간다면 이 협력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인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러한 통합돌봄단이라든지 시민지원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아가고 있는데요. 사회서비스원이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많이 그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를 해 봅니다. 근데 인제 여기서 한 걸음 나가서 그 현장을 더 많이 지원하고 현장을 더 많이 품고 가는 사회서비스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현장에 만들어가는 사업을 막 뒤쫓아가면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을 인큐베이팅 해주는 역할도 해줬으면 좋겠고요. 현장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나 컨설팅 되게 부족한 곳이 많습니다. 작은 단체들, 작은 어떤 센터들 이런 데는 당사자 그 인력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해도 뭔가 배우고 싶어도 이게 지원 체계가 지금 많이 그동안 인천이 부족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서원이 있으니 사회서비스원이 있으니 현장에 대한 역량 강화 그리고 컨설팅 요런 역할들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평가나 관리를 하는 기관이 되기보다는 정말 응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기관이 되는 게 사회서비스원이 갈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천복지 기준선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향후 인천과 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기대까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예, 좋은 발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채팅창에 올라온 거 보니까 발표하신 분에 대해서도 참 좋은 발표해 주셨다라는 의견이 있고 이현주 의원님, 그다음에 강병훈 회장님에 대해서도 감사 좋은 말씀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건 발표해 주시는 전재 교수님 관련해서는 정말 실질적인 발표네요. 라는 내용과 함께 복지기준선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발표 내용에 있었는데 사실 시민이 참여하는 방법으로서 아까 두 가지 소개해 주셨는데 수혜자가 복지 수혜자 또는 복지 대상자가 기여자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활 사업에 관해서 장애인 사업에 관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도 사실은 노노케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인천 복지 기준선을 다시 돌아보는 귀중한 시간이었고요. 함께 나눠 주신 토론자님, 온라인을 통해 함께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